우리는 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지나쳐지는 사람일까? 왜 어떤 일은 말없이 있어도 호감이 가는데 나는 늘 애써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은 더 조용히 그러나 더 깊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어야만 한다고 느끼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중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드러내놓고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로 바뀝니다. 그냥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다. 이 말 속에는 깊은 마음의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이 앞섰다면 이제는 사람 취급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답은 짧아지고 시선은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회사에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내 의견은 알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은 외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며 느끼는 작은 변화들, 예전 같지 않은 피부, 늘어난 주름, 처진 어깨. 우리는 말로는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럽지라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여전히 젊음과 활기를 가치의 기준처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호감이라는 단어에 집착합니다. 잘생김이나 예쁨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 같이 있으면 싫지 않은 사람, 최소한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에 관계에서 밀려나는 것을 생존의 위협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호감받고 싶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괜찮게 보이면 덜 아플 텐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나는 점점 배경이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나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붙입니다. 더 젊어야 하고 더 유능해야 하고 더 보기 좋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조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여기 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과 함께 이 문장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 연습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자리에 앉히는 연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났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해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함께 품기 위한 시간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호감받고 싶었을까? 왜 나는 사라질까봐 두려웠을까?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 이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고 동시에 체험에서 나온 진실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말,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외모가 중요하구나. 중년이 되면 이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들어도 시간이 있으니 언젠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외모에 대한 생각은 자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문제로 번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외모가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영향이 있으니 곧 전부일 거라고 문을 열어주니 곧 안에서도 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불교에서는 형상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형상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것에 내 존재 전체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정돈된 옷차림, 단정한 태도는 분명히 삶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까지 외모가 나를 대신해 줄 거라고 믿을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겉만 본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겉을 통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 남는 인상은 말의 결, 태도의 무게,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년 이후에 외모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늙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점점 방패가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패,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방패 말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어디까지나 방패입니다. 방패로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방패는 지켜줄 수는 있어도 연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오래 이어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신뢰와 편안함이. 그리고 이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잘못 붙잡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외모가 문제라기보다 외모에 내 가치를 걸어버리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내 뜻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짧은 관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거나 옷을 고를 때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지켜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인지, 그 말 속에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외모는 삶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가? 그 비교의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자신을 내려다봅니다. 이 비교는 아주 빠르고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속에서는 크고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비교라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나서 자신이 없는 거야.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고 보고 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 비교는 더 아픕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경쟁에 가깝지만 이 시기의 비교는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활력이 넘치는데 나는 점점 느려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여전히 주목받는데 나는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을 때 비교는 곧바로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교심을 괴로움을 낳는 중요한 뿌리 중 하나로 봅니다. 남보다 나으면 교만이 생기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이 두 마음은 겉으로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나를 기준이 아닌 남의 위치로 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반복되면 생각도 반복됩니다. 왜 나는 이 정도일까? 예전 같지 않다. 이 나이에 이 모습이면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그 자리에 묶어둘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SNS 속 사람들은 늘 밝고 젊고 잘 살아 보입니다. 그 장면을 몇 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머리로는 저건 일부일 뿐이라고 알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비교는 나를 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나를 알고 싶다면 남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너는 저만큼은 아니야. 이 말은 자비가 아니라 채찍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비교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덜 아프고 비교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찌릅니다. 외부는 같아도 고통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관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누군가를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인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인지, 혹은 현실의 나와 머릿속 이상적인 나인지. 비교의 구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를 당장 멈추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면 비교는 더 교묘해집니다. 대신 비교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 자각이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이 태도는 오래 지속될수록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외모든 능력이든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더 나아지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분명히 보는 연습입니다. 비교 없이 나를 보는 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못났다는 생각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의 마음이 왜 그토록 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무상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다음 걸음을 함께 옮겨가 봅시다. 우리는 알면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요. 머리로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그 사실은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함,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다음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멀어지고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설명해 주던 역할들마저 하나씩 사라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자리,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위치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붙잡습니다. 외모를 붙잡고 예전의 활력을 붙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함께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고.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멈출 수 없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나가는 것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칩니다. 무상은 슬픈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라지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계속 싸움이 됩니다. 세월과 싸우고 몸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말 속에는 아쉬움도 있지만 동시에 집착도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재단하는 순간 현재는 늘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 또한 그 시점의 조건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모습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그 자체보다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라지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에 내 삶 전체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꽃이 피는 시간은 짧지만 그 향기를 기억하는 시간은 더 길듯이 외형은 지나가도 그 안에서 쌓인 태도와 마음은 남습니다. 아주 짧은 관찰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은 잠시 멈춰 이렇게 말해보세요. 변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장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현재로 데려오는 말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키려 애쓰는 데서 돌보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붙잡는 데서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몸을 미워하는 대신 지금의 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중년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 붙잡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네? 덜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다시 숨 쉴 공간을 얻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상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이미지와 평가를 통제하려 하는지,
그 통제의 마음이 어떤 피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변하고 있는 나를 조용히 인정하며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도 수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 말투, 반응,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통제의 마음은 더 교묘해집니다. 드러내놓고 지배하려 하기보다 이 정도면 괜찮게 보이겠지라는 형태로 숨어듭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통제하려는 마음이 왜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튀고 싶지 않다. 문제없이 보이고 싶다.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살피고 행동 하나에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 통제는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무시당했던 기억, 의견을 말했다가 묵살당했던 순간, 외모나 태도로 평가받았던 장면들, 그때 마음은 이렇게 배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아플 수 있다. 그래서 통제는 나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위한 통제는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을 숨막히게 합니다.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편안함보다 이 상황을 잘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대비태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에서 비롯된 피로라고 설명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의 뿌리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밀려날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존재가 가벼워질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특히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통제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기준은 또 올라갑니다. 어제는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부족해 보입니다. 통제는 결코 이제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에 기대어 사는 삶은 항상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쁩니다. 나를 평가하는 시간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착각이 통제를 키웁니다.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쉽게 판단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그 모든 시선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관찰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나 어딘가에 나가기 직전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통제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외모인지 말인지 상대의 반응인지. 이 질문은 통제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통제는 무의식 속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애쓰고 있구나. 이 한마디 자각만으로도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경 쓸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시선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힘,
그 힘은 통제를 강화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를 내려놓을 때 조금씩 자랍니다.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잘 보이는 법이 아니라 덜 애쓰고 머무는 법입니다. 애쓰지 않을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관리된 모습보다 조금 느슨한 태도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통제의 피로가 쌓일 때 우리가 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힘이 어디에서 회복되는지 자기 존중과 자비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덜 통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온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겉으로 보이는 당당함이 마음의 단단함과 꼭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자기 존중,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자존감이 낮아. 이 말은 사실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챙겨본 기억이 거의 없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것.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미뤄왔다는 것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자기 존중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에요. 자식의 인생, 가족의 기대, 경제적인 책임, 사회적인 역할, 그 사이에서 나는 늘 나중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줄여주려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비가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혹한데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부드럽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자기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자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스스로에게 특별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마음도 이 상태도 괜찮다라고 머물러주는 힘입니다. 잘하지 못한 날에도 의욕이 없는 날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쫓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나는 소중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더 분명한 증명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증명은 자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거울 앞에 잠시 서보세요. 그리고 외모를 평가하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잘생겼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아낸 존재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의 온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거밖에 못했어? 대신 이만큼 해낸 것도 쉽지 않았지. 나는 항상 부족해. 대신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 말이 바뀌면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 존중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스스로를 다그치는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정확히, 더 부드럽게 알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존중은 게으름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있어야
비교에도 평가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잘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덜 의심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을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이미 여기 있다는 사실로 마음을 쉬게 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 본 경험이 쌓일수록 외모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자기 존중 위에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는 버림이 아니라 충분함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내려놓음의 관점으로 함께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져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관심을 끊고 꾸미는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 즉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대충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오해부터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사람들은 종종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여전히 애써 붙잡으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다 소용없어라며 모든 것을 내려버리는 체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 태도는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길은 이 둘의 중간, 중도입니다. 중도란 붙잡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외모를 예로 들어봅시다. 완전히 무시하자니 현실이 거칠고 과도하게 신경 쓰자니 마음이 지칩니다. 중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가꾸되 그 이상은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 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가꾸는 행위는 더 돋보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단정히 입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정리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자기 존중이 아니라 자기 소모가 됩니다. 집착은 언제 생길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외모든 말투든 태도든 조건이 붙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조건부 자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만 나를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늘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아닐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는 통했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중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힘입니다. 더 잘 보이려는 욕망이 올라올 때 그 욕망을 억누르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않는 것.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조금 더 붙잡고 싶어지는구나. 이 알아차림은 욕망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을 잠시 쉬게 합니다. 욕망도 사실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외출을 준비할 때 혹은 사람을 만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건 나를 존중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불안을 가리는 선택인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불교에서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족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족하다고 밀어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교에도 덜 흔들리고 평가에도 덜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 족함은 큰 힘이 됩니다.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드러내고 그 외의 것은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려놓음은 공허함이 아니라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생기면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고 나 자신의 마음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집착으로 가득 찼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여백 위에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즉 찬해치, 애니엠, 알아차림의 실천을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한 나를 잠시 믿어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느껴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몸은 늘 여기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이유 없이 지쳐있고 어디가 힘든지도 모른 채 잠자리 듭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보는 태도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고요한 산속이나 명상센터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좋다고 붙잡지도 않고 싫다고 밀어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그저 지금 이렇구나 하고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은 예전처럼 말해주지 않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나는 점점 의욕이 없지? 이 질문 속에는 이해보다 불만과 판단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알아차림은 이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지금 몸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지금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신호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외모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괜찮다, 별로다, 예전 같지 않다. 알아차림은 이 평가를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박자 늦춥니다. 지금 내가 평가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뒤로 물러섭니다. 아주 간단한 호흡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이 글을 들으며 잠시 숨에만 주의를 두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의 느낌, 숨이 나갈 때의 느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느낍니다. 생각이 올라오면은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기본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왔지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림은 이 관계를 바꿔줍니다. 마음의 주인이 조금씩 나에게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알아차림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덜 반응하게 되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시 상처받지 않고 거울 속 모습에
바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비교의 생각이 올라와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아주 작은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여백을 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자동으로 자책하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의 가능성이 삶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식사할 때 씹는 느낌을 느끼고, 말하기 전에 숨을 한번 느끼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다시 이어줍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모를 가꾸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나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덮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정답 없이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질은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비춰줍니다. 중년 이후의 매력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를 알고 그 상태에 맞게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에서 나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이 자연스러움은 조금씩 삶에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느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알아차림 위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매력이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외모가 아니라 말의 온도와 태도의 향기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숨처럼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느끼며 다음 걸음을 준비해 봅시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매력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 속에는 겉모습에 대한 걱정만이 아니라 나는 점점 덜 필요해지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에야 비로소 깊어지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매력을 외모와 연결해 왔습니다. 젊음, 탄력, 밝은 표정, 빠른 반응, 이 기준 안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라는 단어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은 얼굴의 선이 아니라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을요, 말을 건네기 편했는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였는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었는지,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힘을 향기에 비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까지 퍼지고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외모가 꽃의 색이라면 사람의 태도와 마음은 향기입니다. 색은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만 향기는 기억 속에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매력은 바로 이 향기에서 나옵니다. 삶의 무게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말의 깊이, 서두르지 않는 태도,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여유, 이것들은 젊을 때 흉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사람을 오래 편안하게 만드는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말의 결이 거칠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조언을 하기보다 공감을 먼저 건넵니다. 이 태도는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 길러진 결과입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또 평가받고 또 설명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자비는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상대의 사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상처받아 본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호감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유지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비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도에서 나오는 매력은 다릅니다.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고 빼앗길 염려도 적습니다. 그저 살아온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조용한 성찰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정확히 기억나나요? 대신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말투, 표정의 온기,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매력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돋보이려 애쓸수록 오히려 매력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기 속도로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그 안정감에 끌립니다. 이 안정감은 수행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말을 한 박자 늦추고 상대를 고치려 들기보다 그대로 듣고 나를 꾸미기보다 나를 살피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 사람의 향기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모아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마지막 정리로 함께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모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평가받을지, 어떤 말이 돌아올지 이 시선은 때로는 우리를 단정하게 만들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끝없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기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나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까지 이 기대들은 처음에는 방향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짐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제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자기 기대가 가장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대 또한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에 마음을 먼저 걸어두는 상태,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마음, 기대가 클수록 현재는 늘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기대를 없애려 하면 또 다른 억압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방향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확신을 잃을 수도 있다로 조금 느슨하게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을 훨씬 자유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평가는 내일이면 잊히고 누군가의 시선은 다른 관심사로 금세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을 영원한 판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 삶의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서도
아무리 인정받았어도 하루가 끝나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기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심이란 대단한 확신이나 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밀어내지 않고 잘한 날이라고 과하게 붙잡지 않는 자리. 이 중심에 서면 평가가 와도 전부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짧은 성찰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시간만큼 내 마음 앞에 조용히 서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집착을 풀어줍니다. 아, 내가 너무 애쓰고 있었구나. 이 한마디 자각이 내일의 태도를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는 필요 이상 붙잡지 않고 평가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두고 지금 이 몸과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해탈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완벽한 얼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든 나는 나로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울 앞에서만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내 마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이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